볼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야수파부터 미래주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삭스목표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1. 야수파부터 미래주의 미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야수파부터 미래주의 미술을 작품 감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야수파부터 미래주의 미술을 평소처럼 설명을 해줄 거고요.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많은 작품을 보여줄 거예요. 감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야수파부터 봅시다. 야수파는 순수한 감정을 매개체로 해서 색채로 표현을 하는 그런 유파예요. 그래서 거의 색채가 중심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원시미술, 우리 원시시대의 그 강렬한 색칠을 사용한 그런 것과 이제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행복한 그런 표현을 하는 유파예요. 그래서 인간의 직관과 본능, 우리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이제 명암이 없이 평평한 평면이라든가 색상의 대비라든가 아니면 형을 단순화시켜서 거치고 활달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야수파라고 하고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마티스, 드랭, 블라멩크, 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티스 먼저 한번 봅시다.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색채가 가지고 있는 표현성과 조형성을 통합해서 가장 순수한 다수주의 회화를 완성을 했대요. 아까 야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 표현을 색채를 활용해서 단순화해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마티스예요. 그래서 선, 색채, 구성 요소를 단순화시켜서 야수파적 양식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영암이라든가 이제 거친 필치 같은 것을 배제시켜서 표현을 했고요. 이제 후기에는 데쿠파주 기법이라고 색종이를 잘라서 그냥 붙이는 그런 기법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 봅시다. 내부의 벽, 여기 있죠? 이쪽 부분은 내부의 창문이랑 벽은 그냥 평면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야수파적인 평면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그림 있죠? 이 밖의 그런 풍경은 전묘로 표현을 해가지고 인상주의에서 야수파로 건너오게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빵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채, 그렇죠? 밝은 색채 채도가 엄청 높죠. 빨간색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곡선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곡선을 통해서 이제 유쾌한 분위기라든가 평면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평면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 명암 표현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죠? 색채를 되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후기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 데쿠파주 기법이라고 색종이를 잘라서 붙이는 기법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달팽이라는 작품이잖아요. 그쵸? 색종이를 마음대로 잘라서 붙이는 그런 작품 데쿠파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랭을 한번 봅시다. 드랭 같은 경우에는 표현적인 순색을 사용했어요. 자기 감정을 표현적으로 색깔을 대입을 시켜서 표현을 했고요. 모자이크식 강한 점이랑 선으로 분해를 했대요. 그래서 역동적인 화면이 구성이 됐어요. 아까는 그냥 평평한 색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선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랭의 런던다리라는 이 작품을 보시면 풍경화를 그렸는데 이 풍경화를 되게 야수파적인 표현, 색깔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서 독창적인 그런 풍경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자연주의적 색채예요. 자연주의적 색채라고 하면은 자연이랑 똑같은 색채가 나타나는데 반자연주의래요. 반자연주의. 그러면은 색채와 비슷한 색깔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색깔, 그쵸? 그리고 강렬한 색채 대비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강렬한 색채 대비가 나타나서 조금 더 뚜렷해 보이고 조금 더 한 번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요. 원색을 사용했고 두꺼운 윤곽선을 강조를 해서 평평한 그런 작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 블라멩크 같은 경우에는 검은 형의 변형을 했어요. 형을 똑같이 그리지 않고 자기만의 화풍으로 변형해서 표현을 했고요. 단순화해서 표현했고요. 색채 대비를 통해 역동적인 풍경화를 제작을 했어요. 봐봐요. 우리 명암 하나도 없어요. 다 평면 위로 색채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검정선이 다 보이죠? 검정선이 나타나서 더 평면적인 그런 작품이 나타나고요. 검색 테두리를 활용하여서 색의 특성을 강조를 했고요. 짧고 율동적인 강렬한 붓터치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루어를 한번 볼게요. 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에 봤던 야수파 작가들 있죠? 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사물들을 그려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종교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광대, 레츠부 같은 소외된 계층을 표현을 함으로써 되게 타락한 사회를 표현을 했어요. 이런 주제가 표현주의적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 작가는 야수파이기도 하면서 표현주의이기도 하면서 좀 과도적인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무겁고 어두운 화면이라든가 내면 성찰을 표현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늙은 왕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된 구도라든지 아니면 검은 윤곽선을 엄청 진하게 사용을 했죠. 그리고 색채도 되게 강하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요. 아까 내가 설명한 검은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고대에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우리 검정색 윤곽선에 유리를 끼워 넣어서 빛을 비추면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유리 스테인 글라스를 연상시키게 했고요. 그리고 두꺼운 마띠에르라는 것은 우리 물감을 이전에는 평평하게 매끈하게 칠해줬던 마띠에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칠게 물감을 두껍게 칠해서 말리면 울퉁불퉁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마띠에르라고 해요. 그래서 마띠에르를 살려서 표현했고요. 강한 색채 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슬픔, 고통 같은 것을 표현을 해준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 야수파 다음에 표현주의를 한번 배워볼게요. 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독일 중심이었고요. 다리파랑 청기서파랑 나뉘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고요. 이제 이전 시대엔 사실적인 그런 르네상스적인 사실적인 표현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에 대한 형식이 바뀌었어요. 왜 이성적인 예술을 거부를 하고 이제 작가의 내면 본능을 표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추상 양식인 칸디스키랑 모파나에 나타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뭉크라든가 이런 사실적이지 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초기 화가인 뭉크를 먼저 봅시다. 고갱이랑 고흐랑 나비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표현을 했어요. 자신의 내면 표출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왜곡된 형태를 통해서 폭력, 죽음, 공포에 대한 그 불안감, 그런 것을 내면에 표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하나로 사용을 해서 표현한 이유는 하나는 되게 거친 느낌이 나고요. 강약의 흑백 대비가 되게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되게 뭔가 좀 더 불안해 보이는 요소를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되게 왜곡해서 표현을 해준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목판화로 표현을 해준 절규의 작품이고요. 우리 절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죠. 그쵸? 일단 우리 불안, 고독, 소외를 얼굴에 표정에다가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굴곡진 형태와 이 앞에 있는 선적인 그런 표현이랑 대비를 이룸으로써 조금 더 불안해 보이고요. 이 사상구도를 통해서 불안함이 더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뒤에 하늘의 붉은색과 이 물의 파란색이 대조를 이룸으로써 한 번 더 시선이 가고 내면이 표출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앙소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극적인 결합에 아름다운 것을 살짝 섞어가지고 표현을 해서 초현실주의라든가 표현주의, 지금 표현주의잖아요, 그쵸?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비참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가면 쓴 인물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찮은 주제를 표현을 했고요. 어떨 때는 종교적인 주제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강렬한 조명 효과라든가 구조화, 그리고 색채, 선을 되게 불안하게 사용을 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을 해서 작가의 그런 내면을 표출을 해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죽음과 가면 같은 경우에도 언뜻 보기, 색깔만 보기에는 되게 밝고 화려해 보이지만 주제를 한번 봅시다. 봐봐요. 해골이 그려져 있고 가면이 그려져 있고 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가면이 있는데 가면이 다 표정이 무섭게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작가가 있는 그런 초상화예요. 이 경우에는 모든 낡은 것으로부터 분리를 하재요. 낡은 것, 이전 시대의 르네상스, 로마, 이런 시대의 그런 신적인
신적인 소재라던가 아니면 사실적인 그림이라든가 감정을 배제한 그런 작품들 있죠? 그런 거에서 분리해서 인간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을 받았대요. 아르누보 양식은 되게 곡선적이고 수공예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런 영향으로서 이제 황금색이나 화려한 곡선을 사용해서 조금 더 화려한 그런 작품이 많이 나타났고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작품을 통해 드러냈고요. 에곤 실레라든가 독일 신표현주의에 영향을 줘요. 그렇게 해서 되게 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인물을 부드럽게 표현해준 그런 화려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에건 실레 같은 경우에는 화가의 내면 표현을 자기의 자화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공포, 환상, 내면의 욕망 같은 것을 배경을 없애고 주제만 사용을 해서 길이를 되게 인물을 과장이나 왜곡되게 표현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배경이 지금 다 없죠. 그리고 인물 표현을 했는데 인물 표현에도 되게 변형 왜곡을 많이 했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서 표현한 작가는 에곤 실레입니다. 그래서 표현주의는 초기에 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초기 말고 상징주의라는 그런 다른 화파가 있었어요. 표현주의 안에서 그런 화파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루소라는 작가가 있는데 되게 아동화 같은 그런 표현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세밀한 표현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평면적이고 길의 원근법이 어긋나 있고 그쵸? 인물 표현에서 부조화가 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신비감, 적막감을 표현해주는 그런 작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비례와 원근법이 맞지 않고 평면적인 이런 인물 표현이 나중에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줘요. 우리 초현실주의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그렇게 해서 이 꿈이나 호랑이와 버팔로의 싸움 같은 이런 작품 보세요. 어때요? 되게 좀 초원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담아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르동 같은 경우에는 뭐 곤충이라든가 외눈박이 그런 괴물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이한 형상을 표현을 한 거죠. 얘도 변형 왜곡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어렴풋한 암시적인 초점, 빛을 발한 환상적인 색채와 부드러운 선. 그쵸? 색채가 되게 예뻐요. 지금 여기도 초록색도 되게 몽환적인 초록색, 여기는 몽환적인 보라색을 사용함으로써 예쁜 그림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주인공들을 보시면 되게 괴물, 그리고 인간을 되게 이상하게 그리고 식물을 이상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 표현주의를 넘어가 보시면 독일 표현주의에는 베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풍이 인상주의, 바르비 종파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을 했고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화상을 그렸는데 되게 어둡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두운 내면 표현을 해줬고요. 놀댕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주제를 사용을 해서 터치감을 나타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꽃, 해변, 가면 등을 통해서 이제 고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타락, 자신의 내면 정서를 표현했고요. 그래서 놀드의 최후의 만찬, 우리 최후의 만찬 있었잖아요. 다빈치가 한 최후의 만찬 그때 쫙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작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건 정말 정형화되고 사실적인 표현이 되고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표현이었다면 여기는 완전 감정이 드러나고 그리고 조금 변형 왜곡된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놀대의 예언자라는 건 목판화로 표현한 거예요. 목판화로 표현해서 조금 더 거친 느낌, 강한 흑백 대비를 통해서 사회적 타락 상징을 표현을 했어요. 아까 독일 표현주의에 다리파랑 청기사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 다리파 먼저 봅시다. 다리파 같은 경우에는 히레이너나 헤겔 등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낡은 관습에 대해서 버리고 이제 산업화 이후의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을 비판을 하는 그런 작품에 반영이 됐고요. 흑인 조각이나 원시 문화 같은 게 나타나고 그 배경은 거리의 술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고립되고 위축된 그런 인간을 표현을 했고요. 인간을 표현하는데 되게 왜곡된 형태, 늘어뜨리거나 줄어뜨리거나 하고요. 그 색채를 부조화, 수직적인 공간, 날카로운 모난 형태의 활용을 통해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이 작품 한번 봅시다. 히에리나 작품이에요. 인체를 되게
수직적인 공간을 사용해서 늘려줬어요. 늘려줬고 표정도 되게 지금 술 취해 있죠. 그쵸? 그러고 공간 구성이라든가 좀 불안한 공간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날카로운 그런 옷주름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되게 부조화가 일으키는 그런 작품으로서 이제 산업사의 부조리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히르니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히르니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술집, 무용수의 불안한 사회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날카롭고 모난 선을 바탕으로 해서 원색으로 병치를 시켜서 표현을 해줬고요. 긴장감 넘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목판화를 제작을 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히르니어 작품을 다 보시면 다 수직적 구도를 사용을 했고요. 다 인체가 다 길고 색채도 보라색, 노란색인 채도를 조금 높게 해서 되게 표현을 해줘서 조금 더 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뾰족뾰족한 느낌이 보여서 이제 인간의 고독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리고 표현주의 판화를 한번 보시면 되게 강한 흑백 대비라든지 정교한 선적인 양식이 개발이 돼서 콜비츠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콜비츠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빈곤의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주제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는데 표현주의 영향을 받았고 사회적 저항에 대해서 이제 표출을 해주는 사회적 사실주의 경향이 나타나서 이제 거친 선 형태로 이제 전쟁 이후의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젊은 부부가 없어, 한 명밖에 없어. 젊은 부부라고 했는데 여자가 없어요. 그쵸? 이런. 그리고 피에타라는 그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함으로써 전쟁 이후의 비극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표현주의의 청기사파를 한번 보시면 청기사파 같은 경우에는 미술적 표현의 형식이 확장을 해서 이제 아카데미에 경직된 그런 표현에서 무너뜨리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품의 내용보다는 시각적인 측면의 추상적임을 강조를 해서 순수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사용하고 색채 대비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파는 우리 이전에 다리파는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감정적이고 서정적인 그냥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칸딘스키가 제일 중요한 작가인데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형태를 버리고 순수 추상의 세계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추상화 수채화를 제작을 해서 수채화 느낌이 나타나고요. 맑은 색, 그쵸? 그래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내적 감동이라든지 음악적 율동감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야 추상 표현주의 이후에 영향을 주고요. 다 보면 되게 화려한 색채라든지 아니면 율동감이 강조가 되는 그런 작품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20세기 조각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작가 많이 나와요. 로댕 마이유 부르델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피카소의 조각을 통해서 이제 폐화의 실험적인 것을 표현을 했고요. 전통 조각에서 탈피한 현대적인 조각의 그런 양식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티스라는 작가 아까 봤죠? 마티스라는 작가는 조각도 했는데 초기에는 원시 조각의 영향을 받아서 거칠고 단순한 표현이 나타났다면 후기에는 표현주의적인 양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하학적 구조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타나고요. 하나씩 세밀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조각에서 벗어났어요. 조각적 양감에서 벗어나서 평평하고 해체된 면을 다시 재조합해서 사용하는 거. 우리 큐비즘, 피카소의 큐비즘 같은 경우에도 분해하고 해체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조각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와 기법, 실험적인 것, 관념적인 조각을 개념을 해체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타나요. 이 기타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흙으로 기타를 사실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기타를 면으로 되게 해체를 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여인 형상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변형 왜곡을 해서 표현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황소 같은 경우에도 이 기타와 똑같이 여러 가지 면으로 나눴다가 다시 붙여주는 변형 해체해서 재구성해주는 큐비즘적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독일의 조각가를 한번 보시면 바렐라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산업화에 따른 불안함
불안함이라든가 빈곤한 상황을 소박한 인간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분노, 공포,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큐비즘의 조각 표면에 나타났고요. 큐비즘의 조각 표면에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점으로 표현을 해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감이라든가 선, 재료의 물질성을 뛰어나가 보이게 하는 재료의 물질성을 뛰어남을 되게 최대한 자제를 해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피카소의 여인 두상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면이 되게 많이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강경한 선이라든지 양감 표현이 되게 두드러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렘브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바를라우보다는 조금 더 곡선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로댕이나 마이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딕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인물의 내면의 서정성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약함과 비극을 상징을 해서 가늘고 길게 그리고 고뇌하는 표정, 우울함, 개성 같은 것을 표현을 해서 명상 조각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명상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부드럽고 길게 늘어진 인체를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우울함, 개성 표현을 나타내주는 그런 작가가 렘브르크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수상 조각이 있는데 나타났는데 그 브랑크 씨가 제일 중요한 작가예요. 프랑크 씨 같은 경우에 원시 미술과 아프리카 미술의 이제 단순한 그런 표현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고요. 이제 단순하고 대리석, 청동, 나무 같은 그런 전통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재료의 재질감을 강조할 수 있는 돌이라든가 청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을 했고요. 청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매끄럽게 표현을 해서 표면의 광택 효과를 즐기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질적인 재료의 결합이라든가 구성된 좌대, 의도적으로 구성된 좌대를 통해서 우리 좌대와 작품의 상관관계를 중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료가 단순화됐고 기본 형상으로 점점 바뀌어서 이거 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본 형상으로 바뀌었고요.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미니멀 아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단순화된 표현, 새가 이렇게 단순화된 거야. 점점 단순화돼서 표현을 했고 우리 토르소 같은 경우에는 몸 여기서부터 다리 여기까지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되게 단순화시켜서 청동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재질감이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무한주 같은 경우에도 점점 반복되는, 아까 말했죠. 규칙적인 반복되는 그런 작품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미니멀에 영향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표현주의를 배웠어요. 표현주의를 배우고요. 이번엔 입체파를 배워볼게요. 아까 내가 피카소 얘기했잖아. 피카소의 큐비즘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잔의 이론이 영향을 받았어요. 세잔 보호국에 배웠잖아요. 그쵸?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공간 내에서 형태를 분석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유파고요. 다시점을 반영을 했어요. 시점이 여러 개야. 그리고 전통적인 원근법을 파괴를 했겠죠. 앞에는 뭐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뒤에는 좀 약하게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파괴를 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어요. 평면적이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곽선을 파괴했고 평면적인 구성으로 했고요. 이제 내적 법칙을 충실해서 파피에콜레라는 게 나타났는데 파피에콜레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를 붙이거나 하는 거예요. 종이나 잡지, 신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갖다 붙여주는, 직접 작품에 붙여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기하학적 추상 양식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신조형주의나 절대주의 이후에 배울 거예요.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세잔적 큐비즘이에요. 그래서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세잔의 단순화된 거 있죠? 우리 세잔의 정문화 같은 경우에는 원뿔, 원기둥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았고 흑인 조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하학적이고 단순화되고 다시점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일기의 세잔적 큐비즘이 있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데콤포즈를 통해 확정된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데콤포즈라는 것은 분해하고 해체해서 다 따로따로 놓은 다음에 다시 재구성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확장된 공간이 보이고 이제 기하학적인 추상의 가능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이제 일상과 현실감이 소멸이 됐고요. 갈색, 녹색을 사용을 해서 색채를 제한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기 종합적인 큐비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파피에콜레 콜라주를 사용을 했어요. 파피에콜레
파피르 콜라가 뭐라고 했어? 신문, 잡지 같은 것을 오려서 직접 갖다 붙이고,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그릴 거야. 그럼 핸드폰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직접 붙이는 거예요. 물체를 직접 붙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1기부터 한번 봅시다. 피카소부터 봅시다.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큐비즘 이전 시기, 그리고 큐비즘 시기,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등등이 나타나는데, 큐비즘 시기 전에 봅시다. 전 같은 경우엔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그 니그로 시대 같이 좀 색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작가예요. 처음에는 청색 시대 같은 경우는 인디고, 코발트 블루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늘어진 형태의 인물, 우울함 같은 감정을 표현했어요. 이 작품만 봅시다. 다림질을 하는데 이렇게 우울해. 색깔도 되게 어두침침하고 우울하고, 눈도 너무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섭고 암울하고 침울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밋빛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장밋빛이랑 갈색빛을 표현을 해서 광대를 소재로 서정적이게 표현했어요. 로맨틱한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장밋빛 시대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가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했대. 연애를 해서 자기도 되게 설레고 기쁘고 사랑에 빠진 그런 느낌을 색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니그로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니그로는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힘찬 그런 힘차고 거친 그런 필묵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조각 가면이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런 몸 형상 같은 걸 보시면 아프리카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몸매를 표현을 해줬고요. 거친 필목을 사용을 해줬고, 어두운 색채를 표현을 해서 니그로 시대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큐비즘 시기가 제일 중요하죠. 피카소는 큐비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세잔의 영향을 받고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큐비즘의 회화가 시작이 되는데, 큐비즘이 뭐야? 큐비즘 분해 해체해서 대상의 면을 다시점으로 표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브제를 활용을 해줬어. 오브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건을 직접 갖다 붙이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해서 큐비즘 시기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 이거 많이 봤죠? 피카소 작품을 한번 봅시다. 인체를 되게 평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사실적으로 그리진 않았어, 그쵸? 그리고 배경과 형이 적절하게 결합이 됐고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누드화를 탈피를 했어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누드화는 우리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신적인 표현, 사실적인 명암이라든지 아니면 해부학에 의한 그런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평면적이고, 그리고 형태를 좀 왜곡시켜서 다시점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 경우에도 아까 봤잖아. 여인 두상이라는 작품인데 최초의 큐비즘 조각이에요. 최초의 큐비즘 조각. 그래서 평면들을 되게 이어 붙여서 동글동글한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면을 붙여서 표현하는 그런 조금 딱딱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볼라드 초상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 큐비즘. 아까 큐비즘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 분석적 큐비즘이 나타났는데, 데콤포즈를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데콤포즈는 물체를, 인체를 떼어내서 다시점적인 표현을 떼어내서 이제 분해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한 화면을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분석적 큐비즘이 제일 중요한 작품이에요. 사람 형상이 보이긴 하는데 정말 사실적인 사람 형상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본 사람 형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저 기타 작품 보시면 아까 우리 조각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부조와 선면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냥 사실적인 기타가 아니라 이것도 선면 다시 해체하고 한 곳에 재구성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비미술적인 공업 재료가 여기에 나타나요. 철사라든지 종이도 나타나고요. 종이 콜라주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는 형태가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 허공간이랑 이 실제 있는 공간이랑 차이점이 드러나는 그런 구조고요. 이후 구성 조각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큐비즘이 종합적 큐비즘 한번 봅시다. 종합적 큐비즘 같은 경우에는 파피르 콜레가 나타나고요. 그쵸? 콜라주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했잖아요. 파피르 콜레는 종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직접 붙여서 만들었고, 그리고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물을 작품에 붙여서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등이장과 있는 정물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에요. 캔버스에 테두리에 정말 실제 밧줄을 붙여서 이제 콜라주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등나무 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포장지를 이렇게 붙임으로써 이제 파피에콜레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콜라주와 파피에콜레가 처음 나타난 작품이어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요. 이 압센트 장 같은 경우에는 데콤포즈, 우리 잔을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해서 변형시켜서 한 곳에 재구성해서 표현한 작품이고요. 콜라주예요. 왜냐면 숟가락이랑 이 설탕을 만들어서 붙여줬어. 그래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피카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작품을 했어요. 이때는 어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의 공포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게르니카 하는 작품을 보시면 스페인 내랑 중에 일어난 독일의 게르니카 지역에 폭격을 당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다시점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다시점적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흰색, 검정색, 회색을 통해서 공포감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색채를 되게 무채색만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피카소 말고 브라크를 한번 봅시다. 입체파에. 브라크 같은 경우에도 세잔의 영향을 받았어요. 원뿔, 원기둥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자고 한 세잔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기하학적이고 뾰족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색채를 표현을 했고요. 현실을 암시하는 문자라든가 숫자로 눈속임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에스타크 정물 한번 봅시다. 이게 세잔의 영향을 받은 정물화이자 풍경화예요. 그래서 입체파라는 게 나타나는 그런 나타나는 작품이고요. 바이올린과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있죠. 아래 여기 바이올린 있잖아. 바이올린은 변형, 해체 변형, 재구성을 해서 표현을 했고 여기 위에 상반부는 트롬프레요 기법, 사실적인 정말 세밀한 사실적인 기법을 표현을 해서 이제 묘사가 대조가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세잔의 이론 이어서 브라크의 포르투갈인이라는 작품을 봅시다. 이것도 데콤포즈가 되게 잘 드러나는 작품이죠. 분해 해체 재구성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짧은 밧줄이 되게 장식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문자와 숫자가 드러난 작품입니다. 그리고 과일것과 유리장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브라크가 파피에콜레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뭇결 같은 똑같은 그런 것을 똑같이 인쇄된 걸 붙여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기호화해서 표현해서 상징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레제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 형식이라든지 기계적인 것을 도입을 해서 적용한 건데 노동자들의 소재로 현대의 그런 소외 같은 것을 표현을 해서 원통형 인물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린더리즘, 원통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금속적 질감, 반들반들하고 직선적인 질감이라든지 강한 원색을 통해서 현대인의 그런 인공적인 미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최여인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인공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나타나고요.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를 함으로써 되게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후한 그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 큐비즘을 다시 재해석을 했어요. 마지막 큐비즘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제 일상용품을 정확한 형태로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고요. 르네상스의 원근법과 입체파의 격자 형식을 더해서 이제 형식을 제시를 했고요. 흑색, 녹색 등 제한적인 색채를 사용해서 좀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 나타나요. 그리고 입체주의 회화 말고 조각을 한번 봅시다. 조각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았고 피카소의 조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 면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줬는데 실제 원래 있던 조각의 개념을 해체를 해서 이제 독립적인 실체로 표현했고요. 투조 표현을 했다는 것은 공간이 되게 만약에 이게 덩어리가 있다면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면 여기에 터 공간이 여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러시아 구성주의 타틀리리라든가 수상 조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산업 재료를 이때 이입을 함으로써 개방성, 투명성, 경량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 작품 안에 있는 새로운 공간, 그렇죠? 아니면 투명해서 공간 확증을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입체주의 조각의 작가들을 한번 봅시다. 아르키펜코 같은 경우에 인상 형상을 나무 중심으로 덩어리, 공간으로 이루어진 투조를 활용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고요. 되게 여기는 되게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공간과 실공간, 실제의 그런 나무 판자를 중심으로 표현을 해서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고요. 립시치 같은 경우에는 돌, 브론즈 나무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해서 수상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선과 덩어리 구조를 강조를 했어요. 로랑스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의 콜라주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색채라는 재료, 기하학적인 형태를 표현을 해줬고요. 자드킨 같은 경우에요. 폭격으로 폐화가 된 그런 공포적인 것을 기념비로 맞이해서 이렇게 투조적인 공간, 아까 여기 이렇게 뚫려진 공간 있죠? 이런 것으로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르피즘이라고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입체주의의 한 분야인데 색채성이 입체주의보다 더 풍부하게 나타나는 그런 유파예요. 그래서 입체주의의 견고한 구성을 받아들이고 미래주의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시간성을 도입을 해서 음악적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독자적인 작품으로서 들론에는 빛의 변화를 이용해서 자연을 포착을 해주고요. 쿠프카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회전이라든가 아니면 색채들을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래주의를 한번 봅시다. 미래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을 거부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 명암이 있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를 표현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 이때 산업사회잖아요. 그쵸? 새로운 사회, 기계, 기술력 같은 그런 것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사회를 좀 더 좋아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미는 속도이다 라고 해서 속도감을 표현해주는 그런 유파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사진이라든지 사람의 움직임을 화면에 다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나선형이라든가 사선 그리고 원색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유파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작품을 발랄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가는 작품의 사진에 의한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작품에 제작을 했고요. 평면에 그런 시간성을 표현을 하는 그런 입체적인 평면의 시간성을 표현하는 추상화 과정을 도달을 해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가로등 같은 작품을 보시면 이 램프에서 뻗어나온 빛을 원래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빛을 붓터치를 통해서 표현을 해줘서 시각적인 환영이라든지 운동감을 표현을 해주고요. 이 줄에 매달린 개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다리 달리는 것을 다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겹쳐진 상황의 묘사라든지 움직임의 전환 같은 것을 표현해서 역동적인 그런 작품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베리니 같은 경우에는 큐비즘적인 면 분할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시점에서 본 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표현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인상주의 분할 배법을 결합을 했어요. 분해하고 점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빠른 움직임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보치오니 같은 경우에는 전통 조각을 부정을 했어. 그래서 전통 조각은 한 가지의 동작이 멈춰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형태의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간성, 달리는 시간성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여기다 담아줬어요, 조각에. 그래서 환경 및 주위 상황의 형태를 포착을 해서 대상의 역동성이라든지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도시는 봉기한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빛, 동적 효과를 통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공간에서 펼치는 병 같은 경우가 중요한 작품이에요. 병을 해체해서 그냥 병 있죠? 맥주병이나 그런 음료수병 같은 것을 저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다시점으로 봐서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을 해서 했고요. 주위 환경과의 조화가 나타나는데 얘가 병을 분해하고 해체한 그런 것을 표현을 해줬고요. 이 밑에 좌대 있죠? 좌대가 더 넓음으로써 이제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는 공간과 환경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공간 속에서 영속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도 니케의 여신상을 분해를 했어요. 여신상을 분해를 해서 움직임의 연속성을 제시를 했고요. 속도감을 중시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엄청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그쵸?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아방가르드부터 멕시코 미술 배워볼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계약해서 실제로 만나서 수업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주에 볼게요.